경총 제4악장 비날레 다섯 번째 이야기 경총의 울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오후 2시에 연주회가 시작되고 오후 5시부터 인근 호텔로 옮겨 성대한 파티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토베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데다가 담당 의사의 특별 배려로 공연 참석이 허락되었다. 아들의 연주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양 대리가 회사 차원에서 요청한 것도 힘이 되었다. 양 대리는 만약에 경호를 대비하여 구급차까지 대기시켜 두었다. 이토벤이 휠체어에 의지해 연주회 장소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서서히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했고 현관 입구에는 복귀하는 퇴직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장이 직접 턱시도 차림으로 나와 있었다. 행사 전반의 운영을 맡은 양 대리는 눈코 뜰 새 없이 현장을 누비고 있고 삼팀의 가족들은 이곳저곳에서 바삐 도움의 손길을 보태느라 분주했다. 강 팀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비 중앙에서 안보무장이 강 팀장을 가볍게 포옹했다. 이토베는 멀리 로비 한쪽 구석에서 휠체어를 타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눈과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대량 반품 사태를 해결하고 난 후 사장은 안본부장을 해임하고 강 팀장을 그 자리에 승진시키려 했다. 카부드 공법의 성공을 미리 알고도 시간을 지체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상무와의 지나친 밀월 관계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 팀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카부드 공법으로 회사의 방향이 전환될 시점부터 강 팀장은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었다. 본부장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소리를 강 팀장이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사장님의 귀한 뜻은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부장을 대신하고 싶은 뜻은 없습니다. 저희 꿈은 카부드 공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 팀과 함께 장인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사장은 두말 없이 강 팀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사회에서도 기술 개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참이었다. 강 팀장은 신설되는 기술 개발실의 실장으로 발령났고 공명통이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안본부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본부장에게도 달라진 점은 있었다. 생산본부 차원에서 경총운동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여는 법을 터득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그건 각자의 몫일 것이다. 강 실장과 안본부장의 포옹을 지켜보는 중 현관으로 직원 가족들이 들어온 것이 보였다. 이토벤이 아는 얼굴도 하나둘 지나갔다. 마음 같아선 뛰어가고 싶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장과 반갑게 악수하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다. 몇 년 전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후부터는 아버지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현희 연주를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어.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이토벤과 은경을 발견했고 은경이 달려가 아버지를 맞았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는 마니아이였다. 어느새 노인의 모습이 확인했다. 이토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갖 생각들로 머릿속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아버지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이토벤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마음을 표현했다. 연주 시간이 다가오자 은경은 현이를 살피기에 위해 연주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휠체어는 아버지의 몫이 되었다. 이토벤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했다. 나는 사실 어떻게 할 줄 몰랐다. 그냥 내 방식대로 널 사랑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토벤에겐 회한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인데 아버지가 저토록 마음 아파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아버지의 손에 떨림이 느껴졌다. 시간이 되자 연주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에서는 계속 퇴직자와 가족들이 줄져 입장했다. 늦은 사람들은 간이 의자에 앉았고 결국 옆 통로와 뒤편 복도에까지 서서 행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 단 한 소절도 연주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장내는 잔잔한 흥분의 느낌이 느껴졌다. 이토벤은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드디어 실내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막이 천천히 올라갔다. 환한 무대 조명이 비어있는 오케스트라 쪽을 비추기 시작하자 양옆에서 연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지휘자가 단에 등장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잠시 숨을 돌린 지휘자가 좌석 쪽을 향해 손짓을 하며 사장을 소개했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오는 동안에도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 사장은 짧은 연설로 창립 기념 축제의 의의를 되짚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회사는 커다란 위기를 넘기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공법의 현악기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장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의 성과는 위기 가운데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각자 마음에 있는 진실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경청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음악회를 경청음악회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번 신공법을 통한 획기적인 발전을 경험하면서 회사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직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는 개개인 목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할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과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눈치챈 사람은 없었지만 사장의 눈에 물기가 살짝 번지고 있었다. 저는 며칠 전 한 통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함께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이고, 성공하는 조직은 다른 조직을 살리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소비자나 고객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직원들,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회사 안에서도 각 부서는 서로에게 생존의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존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존 기반의 목소리를 경청한 집단이나 개인은 반드시 생존할 뿐만 아니라 크게 융성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상생 경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살려낸 경청 문화가 오늘 이 아름다운 연주 소리에 우리 회사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휘자가 몸을 돌려 오케스트라를 향해 지붕을 들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3악장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이토벤은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왼쪽 손과 발끝이 저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야릇한 기운이 무릎으로, 허벅지로, 배꼽으로, 가슴으로 꿈틀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발 오늘만큼은 차 주저앉기를 바랬던 불청객이 급습했던 것이다. 제발 모기로 올라오지 말아줘. 부탁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려가줘. 제발 부탁이야. 2시간만 제발. 2시간만 기다려줄 수 없는 거야? 이토벤은 소리 없이 절규했지만 불청객은 냉정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이내 목을 타고 휘감아 올라오더니 머릿속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불꽃이 시작된 듯 무언가 펑펑 터지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마치 물에 빠진 화장지처럼 풀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틈도 없었다. 이토벤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진행요원의 도움으로 홀을 빠져나온 이토벤은 구급차에 실렸다. 잠시 후 이토벤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다. 눈앞이 흐려져 사물이 분명하지 않았고 귀도 멍멍한 상태라 답답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렴풋이 짐작될 뿐이었다. 아버지? 이토벤은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현이 연주는요?
아버지는 이토벤의 왼쪽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조금 있으면 현이 차례라고 한다. 걱정하지 말거라. 현이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이토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그래, 무슨 부탁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현이 엄마에게 전화해주세요. 현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연결해달라고 해주세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담당 의사가 간호사와 의논하더니 특수하게 생긴 헤드셋을 꺼내주었다. 이 선생, 이 헤드셋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의 핸드폰에 연결하면 아들의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토벤의 헤드셋에 핸드폰을 연결하자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는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현이의 연주 소리가 들렸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눈물과 땀 그리고 오직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주려는 일념으로 완성한 그 바이올린 소리였다. 즐거운 이야기나 웃음을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던 아들이다. 함께 놀아준 기억도 다정한 대화를 해본 기억도 꼭 껴안아준 기억도 만들어주지 못한 아버지이다. 그러나 연주를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버지 이토벤에게 애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의 연주는 이토벤의 귀를 울리고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토벤의 모든 신경은 아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아들의 얼굴이 그려졌다. 길지 않은 연주 시간이었지만 이토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이올린 소리는 아주 맑았고 연주는 순수했다. 아들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던 이토벤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든 이토벤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새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